그런데 이제 반면에 우리 만원짜리 지폐의 주인공이신 우리 세종대왕은 사실은 좀 뚱뚱하셨어요. 기록을 보면. 근데 우리가 아마 만원짜리 지폐에는 그래도 우리 세종대왕을 이렇게 좀 뚱뚱하게는 묘사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준형으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좀 뚱뚱하셨어요. 그럼 왜 세종이 뚱뚱하셨냐? 이 실록에서 그 단서가 나오는데 바로 이제 평일에 육식이 아니면 술알을 드시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왕실에 이런 상 같은 거 있으면 아무래도 고기 반찬 못 드시잖아요. 그때 세종께서 이거 이제 고기 반찬 못 드시는 바람에 성체가 파리하고 검게 되어 얼굴이 완전히 그냥 혈색이 안 좋아지고 이런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신하들이 걱정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실제 이 실록의 또 다른 기록을 보면 이 태종 때, 아버지 태종 때 정종의 국상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때 태종이 이런 말을 해요. 이 나라에 국상이 일어난 것은 매우 슬픈 일이지만 저 충명군이 고기 반찬 먹지 않게 된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런 표현을 했고 또 이 세종 때 신하들하고 함께하는 회식 자리에서 왕의 밥상에 올라온 고기 반찬이 더 적다는 이유로 그 담당자를 크게 문책하는 정말 우리 세종대왕도 저러셨구나. 고기에만은 좀 양보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을 보이셨고 이것이 좀 비만하신 원인이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체질적인 원인 이외에 너무 많은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훈민정음 창제라든가 각종 과학기구의 발명이라든가 정말 많은 업적이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아무래도 이 몸은 상당히 힘들었다. 이 실록이 그대로 나옵니다. 43살 때 기록인데 내가 한쪽 다리가 젊어서부터 한쪽 다리가 치우치게 아팠다. 종기로 아픈 적이 오르다. 소갈증, 당뇨입니다. 당뇨가 있은 지 10서너에 가졌다. 임질은 방광염조. 임질을 알아 오래 정사를 보지 못했다. 왼쪽 눈이 안막을 가리고 오른쪽 눈도 어두워서 사람이 있는지를 알겠지만 누구인지를 모르겠다. 거의 왼쪽 눈, 오른쪽 눈 실명 상태. 바로 이것은 결과적으로 세종대왕께서 워낙 정말 많은 일을 하신 과로가 가장 큰 원인일 겁니다. 거기에 또 하나 이제 추가할 수 있다면 이제 그런 욕식 유지의 식단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좀 비만, 운동도 거의 못 하셨죠. 바로 이런 것이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기 나오는 그 소갈증 이야기, 당뇨의 가장 큰 이런 합병증 중에 하나가 이 망막손상이에요. 망막손상. 그래서 이 세종이 이 당뇨로 인해서 왼쪽 눈, 오른쪽 눈 다 이렇게 아프셨던 이런 장면들까지 실록에 잘 묘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조선시대에 코끼리가 처음 들어온 이야기도 태종실록에 등장하는데 일본 국왕이 우리나라에 없는 코끼리를 바치니 사복시에서 기르게 하다. 사복시는 조선시대 이런 말먹이는 관청인데 이 특별하게 지금처럼 과천대공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말먹이는 관청이었던 사복시에서 이 기르게 했는데 이 문제는 너무 일단 많이 먹어요. 날마다 콩 4, 5두씩을 소비하였다. 이런 표현도 있고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전라도 해도에 두도록 명했는데 이게 결정적인 이유가 그때도 코끼리 보면 놀라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코끼리 구경하러 왔다가 두 사람이 결국 밟혀 죽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그렇지만 이 사람을 죽이면 그 동물 이렇게 우리 그때도 이런 호랑이라든가 이런 경우라도 사살합니다. 그래서 이게 죽이는 게 이제 마땅한데 문제는 이 코끼리는 죽이기도 힘들어요. 죽이기도 힘들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전라도 해도에 두소서. 이 주공이 콧불소와 코끼리를 몰아낸 곳에 이게 쉽게 말하면 유배 보내자 코끼리도 그렇게 해서 전라도 한 장도라는 섬에서 유배되어 가지고 이렇게 쓸쓸하게 이 생을 마치니 코끼리 이야기까지 이렇게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 정말 최근에 와서는 많은 소재들이 실록의 기록에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보면 장금이도 실록에 6번 이상 등장하는 이 실존인물. 그래서 이 중종 때 활약하는 그런 은여입니다, 은여. 그리고 이 공길이도 연산군 일기에 등장하는 실존인물. 이 우인이라 그래가지고 요즘으로 치면 배우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광대로 나왔죠. 그리고 정말 2014년에 1,7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 명량. 그리고 사도라는 영화. 이런 영화의 가장 기본적인 소위 자료가 된 게 바로 이 실록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드라마
이 정도전, 뭐 징비록 이런 드라마, 장영실 이런 드라마도 했는데 그런 드라마를 또 만들 수 있었던 그 원천에 역시 조선왕조실록이 있었다. 그래서 이 장금 이야기 한번 좀 인용을 해보겠는데요. 데뷔 전에 증세가 나아지자 국왕이 약방들에게 차등 있게 상을 줬다. 이 중종 때 활약한 은여예요. 은여, 신비와 장금에게는 이게 지금 보면 거의 15년 전에 했던 드라마예요. 근데 워낙 이때 임팩트가 강하고 한류 열풍을 이끌었던 드라마였어인지 많은 분들이 기억하잖아요. 뭐 장금이는 뭐 누구나 다 알 거예요. 우리 이영애 씨가 장금이 역할을 맡았고, 요 신비라는 역할을 맡았던 여배우도 한지민 씨. 그러니까 여기는 이영애와 한지민 씨에게 각각 쌀과 콩 10석씩을 하사했다. 이 드라마 많이 보신 분들은 그렇게 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중종 28년 기록 보면 은여 대장금이라고 돼 있어요. 그레이장금. 대는 장금이라는 은여에게 정말 붙여진 어떻게 보면 존칭이다라는 그레이장금. 그래서 대장금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기록에도 보면 상에게 병환이 있어 정원에서 문안을 드렸다. 아침에 은여장금이 내전으로부터 나서 말하기를 하기가 비로소 통하여 매우 기분. 그러니까 이 중종의 주치의 같은 그런 역할을 했고 바로 중종의 계비였던 장경왕후 윤씨의 또 전문 그 전담 은여였어요. 장금이. 그래서 실록의 기록에만 보면 장금이는 은여로만 나오지 절대 궁중요리사 기록은 한 줄도 없어요. 근데 이 드라마를 만약에 이 실록의 기록에만 정말 의존해가지고 만들었다면 이 뭐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는 미니 시리즈로 끝났을 겁니다. 근데 이제 궁중요리사라는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자유롭게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홍시 냄새가 나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작가의 어떤 상상적 나래를 펴면서 그야말로 이 엄청난 정말 열풍을 일으켰고 역설적으로 지금 경복궁에 가시면 수락관이 있어요. 수락관이 한 몇 년 전에 복원이 됐는데 그 복원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장금 효과예요. 대장금이란 드라마 막 중국 관광객들하고 막 보고 와가지고는 장금이 어디냐고 자꾸 찾아내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 다른 건물보다는 수락관을 먼저 복원하려는 그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공길 이야기도 나오는데 연산군 때 활약했던 그 소위 그 우인이라고 나와요. 이때 이제 정교하기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연산군 때 나래는 배우의 장난으로 한 가지도 볼 것이 없으며 또 배우들이 서울에 때를 지어 모이면 표절하는 도둑이 되니 앞으로는 나래를 베풀지 마라. 이런 정교를 내리니까 이보다 앞서 배우 공길이 늙은 선비 장난하면 연산군을 이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왕은 왕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아비는 아비다워야 되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왕이 그 말이 불경한 데 가깝다 하여 이 곤장을 쳐서 먼 곳으로 유배하였다. 이 영화 왕의 남자에서는 상당히 연산군의 좀 총애를 받는 광대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역사적 인물 공길이라는 인물은 연산군의 어떤 실정을 비판하다가 유배가는 이런 인물로 묘사되었고 그 영화 속 그러나 이 공길이라는 캐릭터는 바로 이 실록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여기서 바로 이런 연산군에게 뭔가 이렇게 좀 간할 수 있는 그런 광대가 있었다라는 것에 착안을 해서 그 하나의 그 공길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었다. 그만큼 실록이라는 자료가 이 문화 콘텐츠에도 아주 유용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실록을 만드는 전 과정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어요. 우리가 의계는 왕실의 중요 행사를 기록과 함께 그림으로 남기는 자료인데 실록을 만드는 전 과정이 의계로 남아있고요. 실록 형제안이라는 자료는 실록에 대한 장서 점검 기록부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상간 지역에 사고를 설치해가지고 이 사관들이 이 실록을 항상 그 뭐 봉안을 하고 포쇄도 하고 점검했다 그랬죠. 그 내역들을 다 기록에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어느 괴짝에 어떤 그 실록이 몇 권이 있다. 이것이 어떤 상태다. 이런 것까지. 요 도서 점검 기록부 같은 형제안의 기록이 남겨져 있고요. 여기는 이 실록을 보관한 괴짝인데 보통 한 괴짝에 12에서 15책 정도 보관을 하고 저기 보면 이렇게 그 잠금 장치 같은 게 돼 있죠. 저곳은 항상 개봉은 왕명을 받은 사관만이 저렇게 이제 개봉을 할 수 있게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 실록은 이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3년을 주기로 이 실록을 바람과 햇볕에 말리는 작업 포세라고 했는데 이 포세했던 상황을 쭉 기록을 해가지고 그 누가 이제 다녀갔고 요거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 이런 그 방명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쭉 기록이 되고 요 마지막 부분에는 예문관, 봉교, 정 누구누구 이렇게 수결이라 그래가지고 조선시대 이런 그 관리들도 이렇게 서명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실록이 이제 전체적으로 그 편찬하고 보관되는 과정, 그리고 이제 이 실록에 정말 이런 내용들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실록의 전체적인 이제 뭐 의미 같은 거, 우리 오늘날 주는 메시지 같은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정말 철저했다, 기록 문화가. 그래서 이 지금 우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실록뿐만이 아니라 뭐 승정원 일기라든가 의계라든가 일성록 다 세계기록유산이에요. 그만큼 이 세계기록유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조선시대 뭔가 이런 기록을 남기는 이 전통과 정신이 철저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실록을 상간 지역에 보관했다. 사고를 설치해가. 그 시대 정말 힘든 작업이에요. 그러나 우리 시대에 이렇게 좀 힘들고 좀 불편하더라도 후대까지 길이 보존하려면 정말 이런 그 어려움은 기꺼이 감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또 사관들의 이런 그 의식 같은 것이 오늘날 우리가 실록의 원형을 그대로 볼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이제 정치에서의 공개성과 투명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런 사관들이 왕이 이제 하는 회의에서의 뭐 여러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기록으로 적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뭘 이렇게 그냥 비공개다 이러면 마음대로 뭘 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많아요. 우리가 이 비밀스러울 빗자가 붙어버리면 뭐 비자금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게 뭔가 조금 그렇잖아요. 이게 투명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항상 그 사관들이 보고 있는 이런 속에서 왕도 좀 더 신중하게 발언을 하고 이런 모든 것이 오픈되고 공개된다는 걸 항상 의식을 하니까 정치가 훨씬 더 깨끗해질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 조선시대판 타임캡슐이다. 지금 강의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 나왔잖아요. 뭐 장금 이야기도 나오고 코끼리 이야기도 나오고 지진 이야기도 나오고. 이 실록에서 나오는 내용이 그냥 왕과 신하고 무슨 뭐 정책 결정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많은 내용들이 정말 다양하게 담겨 있고 그것이 결국은 조선시대로 우리가 마치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타임캡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조선왕조 실록 중에서 정말 얼마나 이 사관들이 기록이 철저했음을 보여주는 에피소드 하나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태종실록 기록인데요. 태종이 친히 활과 하사를 가지고 말을 달려 노루를 쏘다가 이 태종이 사냥하는 걸 되게 즐겨했던 왕이에요. 그러다가 이날은 좀 컨디션이 안 좋으셨는지 말이 이제 좀 거꾸러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에서 떨어졌는데 좀 창피할 거 아니에요. 이제 자기가 되게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좀 카리스마도 있고 상당히 이제 좀 그런 이 무인적인 기질도 있는 그런 왕이라고 자부했던 인물이 그러니까 그때도 뭐가 신경 쓰이느냐 하면 사관들이 신경 쓰여요. 쟤들이 저걸 적어버리면 내 체면 이미지 상당히 구겨질 거다. 그러면서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사관이 알게 하지 마. 쟤들 못 적게 해. 라고 하셨다라고 적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종을 정말 두 번 죽인 이 사관의 이야기를 보면 역시 조선시대 이런 이 사관들이 기록 정신이 얼마나 부처렸고 결국 이러한 정신이 오늘날 이 세계기록유산인 조선왕조실록을 있게 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